오늘도 1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가 5주 연속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97%가 재택치료자로 4달 중 확진자가 정점에 이르면 재택치료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40대 이상 기저 질환자에게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기 시작한 가운데 팍스로비드 복용자의 81%가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9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닷새째 10만 명대 안팎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주말 효과 때문에 약간 이제 주춤한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주도 보셨지만 월요일까지 확진자 조금 5만 명대다가 이제 그 수요일부터 10만 명대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아마 수요일 이후에 확진자 규모가 꽤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는 지난주까지는 계속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번 주는 주말이 약간 주춤하는 거 봐서는 2배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많은 전문가들 이번 주에 한 15만 명 이상 아마 늘어날 거 예상은 하고 있고요. 또한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또한 이제 입원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일단 앞으로의 상황, 앞으로 2, 3주 상황이 매우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발표되는 수요일 확진자 수가 15만 명 안팎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 숫자가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유행 커브가 약간 완만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15만 명 넘게 되면 유행 커브가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매주 발표되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살펴보면 5주 연속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으로 평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더블링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더블링 현상이 좀 꺾인다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3, 4주 이상 확진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보이다가 약간 이제 정점에서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는 패턴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개 전문가들이 3월 초나 3월 중순쯤이 아마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환자 범위도 지금 늘어나는 속도대로 증가한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3월 중순쯤에 중환자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2,000명 얘기 나오는데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한 2,000명에 3,000명 정도의 중환자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 중환자가 늘어나는 게 걱정인데 특히 최근에는 고령층에서의 오미크론 전파가 현실화되면서 좀 사망자 중에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사망자 전체 사망자의 98%가 60대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들에서의 사망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대부분 이런 유행 초기에는 이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들에서 집단 발병이 많아지면서 사망자들이 이제 고령층에 급증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의 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내에 계신 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제 응급실로 이제 실제로 실려오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중환자실에 실제 입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령층에서의 중증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중증 환자 수가 일각에서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000명까지 나왔을 때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중증 병상 2,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확진 규모 늘어났을 때 1,300개 정도 중환자실이 있을 때 1,200개까지도 써봤기 때문에 거의 만들어진 병상에 중환자가 입원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의료진 감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해야 되는 의료진들도 실제로 이제 감염이 되는 상황이나 이렇게 되면 실제 병상이 운영될 수 있는 병상이 그 피크 시점, 그러니까 20만에 30만 명까지 나오는 피크 시점에 있어서 그 환자들을 감당할 의료진들이 감염됐거나 이래서 운영이 안 되는 병상이 꽤 발생할 수도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개 이상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진을 더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 확충이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병원이라는 구조 자체가 의료진을 갑자기 어디서 뽑거나 또 새로 막 트레이닝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게다가 내부에 있는 의료진들이 감염돼서 근무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근무를 축소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들의 BCP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병원의 BCP가 좀 어려운 것들이 이제 이런 직종 간의 이제 탄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BCP를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이 재택 치료를 받던 코로나에 확진된 7개월 영아가 네. 이송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것이 병상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교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중환자 병상이 많으니까 병상 부족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응급 상황,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의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염이 돼 있지만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 분만해야 되는 분들, 뭐 투석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센터나 응급실 자체가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병원 예를 들더라도 저희가 음압격리실 3개 운영하고 있고 음압 대기실 4개에서 7명의 이제 확진 환자나 발열 환자를 대기할 수 있는데 그 인원 이상으로 이제 환자가 오게 되면 아예 응급실에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상황도 응급의료 체계 자체에서 발열 환자라든지 코로나 확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응급 조치가 바로 안 된 측면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런 확진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수록 이렇게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확진자의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응급실 내에 이런 확진자들 또는 발열 환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를 해놔야지 이런 문제가 추후에 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이제 보완책들이 빨리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50대 남성분도 네. 지금 사망을 재택치료 중에 했고 네. 또 70대 어떤 분께서는 재택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이 찜질방에서 네. 사망해서 발견되는 사례까지 있었단 말이죠. 과거였다면 앱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관리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이제 자가격리 앱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GPS가 가동되기 때문에 이제 격리지를 이탈하게 되면 바로 신호가 가게 되는데 이제 너무 확진자 규모가 커져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앱 활용을 이제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발열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가격리인 걸 이미 알고도 있는데 실제로 막 열이 나고 이러니까 약간 혼동되니까 잊으시고 뭐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분이 뭐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 못한 상황에서 찜질방 갔다가 상태가 나빠지니까 사망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만약에 단독으로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이제 보호자하고 통화했을 때 상황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뭐 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은 아예 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재택치료자들은 언제 상비약을 먹고 또 언제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인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재택 이제 통보를 받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근데 재택 통보를 뭐 한 2, 3일 있다가 맞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확진됐을 무렵에 대부분 열이 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때가 또 제일 힘든 시기에 해당되거든요. 열도 많이 나고 막 힘든데 뭐 재택치료에 대한 통보도 못 받고 내가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 또는 심지어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도 집중관리군인데 그런 재택 키트가 배송도 안 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아예 그래서 이제 확진된 분들한테는 안내 문자로 오늘부터는 이제 바로 발송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보완이 되고 있긴 한데 어떻든 간에 내가 언제 확진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집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체온계 그리고 해열제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안 될 때라도 이제 해열제 먹으면서 좀 버티셔야 되고요. 또한 일단은 이제 확진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게 바로 이제 질병관리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다 연락을 하면 확진자가 바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DUR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재택인지 아닌지 격리 통보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바로 약 처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고열이 한 2, 3일 이상 난다든지 또는 이제 기침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식사를 못 한다거나 또 최근에는 이제 설사를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음식을 잘 복용을 못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연락을 해서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화 연결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건소 쪽에 뭔가를 문의할 때는 거의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그냥 알아서 문자가 오거나 연락 올 때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 연락하기보다는 이제 동네 의원이나 병원 중에서 이제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지금 거의 6,000개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네 두세 군데 정도는 연락이 되니까 그런데 바로 연락해서 상담하고 약 처방 받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임신부들이거든요. 네, 예. 임신부들 분만도 해야 되고 임신부들이 어디로 이송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제 그러니까 임신부가 확진된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니까 임신부에서의 확진자도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는 예. 상황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신 상황에서 재택 치료 받는 분들도 많고 또한 이제 만삭이 다 돼가지고 출산 직전인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분만이 가능한 그런 종합병원급이나 대학병원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충을 훨씬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확진자 규모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산부인과나 이제 뭐 수술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아이가 나오게 되면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 아이를 받아서 일주일 정도 또 격리를 또 해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없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원이 이게 다학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못 움직이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선해야 되고 또 공공병원 중심으로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이제 분만을 받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신부들 대부분 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이 네. 많아서요. 그래서 어제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mRNA 백신도 그렇고 임신 중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밝혀져 있어서 네. 안전하기도 하고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도 기존의 플랫폼을 통해서 만든 거라서 기존의 사백신 계열들은 워낙에 임신 중에 대부분의 백신이 접종 가능하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접종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임신부에서 예방 접종률이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상황이고 미국이 한 40% 정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접종 자체가 매우 안전하다는 부분, 어떤 백신이든 다 안전하다라는 부분이고 정말 뭐 mRNA 백신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뭐 노바백스 백신은 아예 이제 계열이 다른 백신이니까 그런 백신에 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처럼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걸리는 것 자체가 뭐 심각하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만이나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이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1, 2차 맞으신 분들이 노바백스로 교차 접종을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소견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교차 접종을 허가를 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일 때 이상 반응이 많아서 못 맞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여러 기저질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기존의 백신들을 못 맞겠다라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현재는 접종이 가능한 상황일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를 일단은 일반적인 교차 접종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고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이유가 되면 이제 원하는 분들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아마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학부모분들이 오미크론 유행 중에 이 계약을 해서 많이 불안들 하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방역 지침들, 뭐 2주간 학교 재량으로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유행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를 유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18세 미만에서의 확진자 규모가 거의 20%를 넘는 거의 30% 육박하는 예. 상황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의 감염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등교 수업을 열려고 하더라도 학생 중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또는 교사들 중에 확진자가 많아서 아예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도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3월 달에 만약에 거의 정말 예상대로 20만 명 넘는 상황이 된다면 그중에 30%가 학생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매일 나오는 확진자가 이제 아이들만 해서도 몇만 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일주일이면 20만 명, 30만 명이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운영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가 확진자 규모가 적은 학교라든지 특별히 그런 피해를 못 본 학교는 등교 수업을 계속 유지를 하되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서 수업이 불안정하게 유지될 바에는 아예 온라인 수업으로 빨리 옮겨서 일주일 정도 빨리 진행을 하고 또한 그러면 이제 그 발생 규모나 이제 격리돼 있는 아이들이 줄어들면 또 빨리 등교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우 유연하게 3월, 4월은 지내야 그 아이들의 그런 학습 격차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3월부터는 매주 2번 정도 이 네.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는
회 등교를 하는 것이 광역 권고 사항이잖아요. 근데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이 아이들 코가 약해서 이렇게 찌르는데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사 자체가 주는 영향은 이제 워낙 코에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신속항원 검사를 매주 2번씩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속항원 검사 특히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자가 키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무증상인 경우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내가 이후에 한 3, 4일 있다 확진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한 3%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양성 자체가 별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저럴 때는 유증상자인 아이들을 빨리빨리 검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빨리 이제 자가격리 형태로 이제 묶는 게 훨씬 나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학교에 그런 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 인력들을 보내서 아이들의 그런 증상 관리도 해주고 또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서 이 아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빨리 할 수 있는 PCR이나 이런 방법들을 좀 확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비용 효과적이지 오히려 그 비용을 그 아이들한테 그게 의미도 없고 검사를 해봐야 양성률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방법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작 11세 이하 아이들은 지금 백신 접종 승인조차 나고 있지 않은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 과정을 이미 갖고 있고 이제 그 5에서 11세는 용량이 낮기 때문에 제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승인을 다시 받아 해서 승인이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거로 보이고 있고요. 승인되는 대로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접종 강도라든지 접종 권고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면 아마 빠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에는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신학기 이전에 접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늦어진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3월 1일 역시나 신학기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가량 네. 미뤄졌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역 패스 자체가 너무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예 돼버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접종률이 많이 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13에서 15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거의 70% 육박하게 된 것도 방역 패스의 영향이 꽤 컸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에서 11세 아이들에 대한 예방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측면들, 특히 최근 들어서 아이들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또한 그런 걸 통해서 등교 수업이나 이런 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위험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을 위해서 방역 패스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 학교에서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정부의 입장은 이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위 양성률도 가짜 양성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지역사회 유병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신속항원 검사의 이제 민감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특이도 또한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가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나빠져서 이게 좋아진 부분들을 거꾸로 과대 해석해서 신속항원 검사가 뭔가 효과가 좋거나 뭔가 정확하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검사 자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PCR 검사가 양성 나오는 시점이 신속항원 검사 양성 나오는 시점보다 2, 3일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2, 3일 동안은 아무리 신속항원 검사를 10번을 한다 그래도 양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속항원 검사를 여러 번 하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에 3번, 4번 해도 그때 바이러스의 양이 많지 않으면 양성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다음 증상이 계속되면 다음 날 한번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면 이제 양성이 나오는 수고인데 그럴 바에는 아예 신속항원 음성이지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 아예 의료기관에 의뢰서를 받아서 빨리 PCR을 돌리는 게 확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가 한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그러니까 음성이라 그래서 증상이 있는데 내가 음성이라 그래서 괜찮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아직까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행동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신속항원 검사가 뭔가 매우 정확한 검사인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 계속 몇 번이고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병원에 갔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서 정작 그런 소견서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뭐 발열이 되지 않으면 딱히 그런 걸 줄 수 없다. 돈을 내고 PCR 검사를 받으라. 거의 이런 식의
시도라고 하던데요. 네,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명확한 경우는 바로 이제 써드리긴 하는데 어떻든 현재는 이게 뭐 증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의사소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시소강검사 음성이긴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맞을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PCR 의뢰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 유행 상황이 코로나19가 풍토병,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가는 가정은 맞죠. 근데 엔데믹으로 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지역사회 내에 아직까지 백신도 안 맞고 감염도 안 됐었던 분들이 대부분 이번 기회에 많이 감염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엔데믹이 가려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피해가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피해를 우리가 얼마나 줄일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그 피해를 맞이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안심을 주는 메시지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늘어날 수 있는 피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낼 거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 예.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심하게 지나고 나면 매우 안정될 거는 확실하거든요. 7월, 6월, 7월 지나면 매우 안정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도. 하지만 그 안정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감염될 거고 또한 예. 그중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보호할 건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에서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먹는 치료제잖아요. 지금 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증상 호전에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네, 일단 지금 뭐 정부 발표에도 보더라도 81%가 약을 먹으면 호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으신 분 중에서 입원까지 이르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입원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 팍스로비드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본인이 먹고 있던 약을 중간에 중단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약을 안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의 효과라든지 또한 약의 이상 반응 어떻게 대처 가능한지, 또 약물 상호작용을 어떻게 피해갈 건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꼭 필요한 분들이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드실 수 있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5, 6월쯤이면 많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좀 완만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국가처럼 감염자가 엄청 많이 발생했고 예방접종도 많이 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오미크론 자체가 정말 그냥 한번 면역 자극을 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접종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는 꽤 큰 피해를 입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꽤 오래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